이번 모두를 위한 집 초고령 사회 소형주택 유지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소형공동주택 유지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약자 중 휠체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말씀드린 순서인데요. 이 연구의 배경, 목적,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이 연구가 실천이 됐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 공동주택의 정의와 주거약자 관련 기존 설계 기준, 세 번째로는 소형 공동주택의 보편적인 위험 도출과 주거약자를 위한 종각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와 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0년도부터 2050년까지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자료에 보시면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1인 가구 증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더 많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1인 가구 형태로 소형 공동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거약자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생활환경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가 되고, 기존의 환경 평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행태에 기반한 맞춤형 디자인으로서 해결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공동주택에서도 주거약자가 불편함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사업성만이 우선시되어 열악한 주거 환경이 초래되었는데 최소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소형 공동주택에서도 생활하는 주거약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형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시 적용하고 실현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일단 소형 공동주택의 이해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소형 공동주택의 정의, 배경, 그리고 현황 묘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약자에 대한 설계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서 기존 주거약자를 위한 그 법률,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른 설계 기준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소 설계 기준 항목을 도출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 공동주택의 정의와 주거약자 관련 기존 설계 기준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파트인데요. 지속적으로 아파트는 증가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식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를 위한 법적 설계 기준이 대부분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세대까지는 아직 미흡한 시점입니다. 건축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그리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 이 모든 것이 규모나 쓰임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인식되고 사람들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각기 다른 그 건축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그 규제나 어떤 한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공동주택에서는 건축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을 이번 연구에서 소형 공동주택으로 한정시켰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사실은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 주택하고 그 가구를 이웃하고 같이 이루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소형 공동주택은 연구 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라는 것도 하나의 소형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거 밀도가 높은 도심지로 위치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집가에 따른 주택 건설의 경제성을 고려한 점, 그리고 대다수의 주거 약자가 도시 인프라, 병원이나 대형 상점 등을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소형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이런 소형 공동주택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실 1980년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개발을 촉진시켰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가격 형성으로 저소득층에게 양적인 공급을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분별한 공급이 또 다른 주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또한 주거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주택으로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의 그 필요성이 더 느껴집니다. 주거 약자 관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설계 기준에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형 공동주택은 면적이나 또 지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과 실행 기본 방향은 주거 약자에 관련한 기존 설계 기준에서 적용 가능 부분을 도출하는 데 기본적인 생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약자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자립생활 가능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주거 약자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서 휠체어 사용자의 일반적인 동작 특성과 주택의 공간별 동작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이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 특성 중 통과에 필요한 폭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 특성과 일반적 공간별 동작 특성을 살펴봐서 설계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설계 기준입니다. 기존 설계 기준의 현황가 소개인데요. 처음 장애인 편의법,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이후에 나오는 법률 및 매뉴얼에 대해서 설계 기준의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형태로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이 이렇게 세월을 거듭하면서 마련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소형 공동주택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거나 일부만이 해당되어서 마련
소형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존의 설계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설계 기준을 정립하였고요.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접근과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에 대한 설계 기준은 마련된 반면에 주택 세대 내에서 이용 및 접근은 또 미비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편의 증진법 이후에 나오는 법률 및 매뉴얼, 지침에서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설계 기준이 이렇게 보완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데 휠체어 사용자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이 가능한 유효폭과 회전 반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교 결과 설계 기준에는 다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했고 특이한 법률에 따라서는 그 항목이 좀 특이했는데, 예를 들면 노인주택 개조 기준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의 경사로의 폭이나 슬로 경사도를 유효폭과 경사도를 한정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매뉴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설계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공동주택에서는 가급적 이 최소 설계 기준을 도출하는 것으로 좀 목표를 잡았고, 센서 등이나 우편함, 택배 보관함, 분리수거함 등 생활과 밀접하지만 주거 약자를 위한 기준이 없는 것들은 신설로 제한드리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설계 기준들을 모은 것이 지금 이 표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기존 설계 기준 중 최소 설계 기준을 도출하였고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우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중에서 최소 설계 기준을 적용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프, 우편함, 택배 보관함, 분리수거함 등 주거약자에게 밀접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설 제한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공간별로 적용이 되는지 세부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접근부는 인접도로에서 주축입구 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소형 공동주택에서는 필로티의 하부인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차와 보행 동선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주거약자의 보행 동선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10대 이상에 한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형 공동주택은 주차 개수가 10대를 넘는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장애인 주차 구역을 더더욱이나 좀 설치할 수 없는 시점인데, 그렇지만 주거 약자를 위한 주차 형식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를 의무가 돼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접근로에 운전자가 내렸을 때 접근로에 면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공용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는 지금까지 수익성을 바탕으로 많은 소형 공동주택이 이루어져 가지고 협소한 공용부가 더더욱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또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약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소형 공동주택을 올라갈 때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약자를 위한 승강기는 필수 설치로 말씀드리고, 승강기와 면에 있는 공간들에 접근 및 회전 가능한 공용 공간을 설계 기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파란색 테두리를 표현된 것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면적 제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빠져가지고 용적률 산정이나 건폐율 산정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인데, 초기에는 이 장애인 승강장까지 이렇게 면적을 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좀 안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승강장은 면적에 산입하고 지금 승강기만 면적에서 제외시켜서 지금 승강장을 확보를 못하는 일부 또 소형 공동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악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승강장의 확보 면적에 정확한 구분을 해가지고 면적에서 제한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부는 더욱이 현관, 그다음에 거실, 주방, 발코니, 침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단차가 없는 상태로 쭉 이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체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갈아 신는 듯이 휠체어를 갈아타기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휠체어 활동 폭을 확보하는 선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휠체어 보관함을 두고 그것을 오픈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더 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됐고, 그 3부는 선반으로 계획하여서 휠체어 앉은 높이에, 손을 뻗는 높이 위치에 신발을 올리거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물을 쓰는 공간이어서 더더욱이 신경을 써야 되고,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찰 배수가 0.5 이하로 타일이나 석재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공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손잡이나 부수적인 것들이 달리니까 그런 것들의 고정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여기에서 조정 가능 주택이라는 것이 생각의 바탕인데요.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손잡이랄지 이동식 의자 그런 것들은 설치 제거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 가능 주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붙이게 될 때는 보강 내지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형 세대사항 중 화장실입니다. 소형 공동주택은 일단 실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하나만 놓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침실 내지는 화장실과 발코니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본 건데요. 맨 왼쪽은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길면은 가벼운 벽을 이용하여서 주거약자가 선택적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순환동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 욕실에서 옆에 있는 발코니에 계구를 두어서 욕실에서 씻고 나머지 물건이나 빨래를 계구를 통해서 던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침실과 인접한 화장실은 벽을 여닫이로 두어가지고 이동을 줄이고 회전 반경을 줄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고 사용자에 맞게 공간을 활용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별 세부 사항에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 반경을 지킬 수 있도록 1500선에서 하부는 조정했지만 상부는 선반을 이용하여서 선반을 주었고 주거 약자가 손을 뻗으면 달 수 있는 후드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지에 따른 소형 공동주택의 보편적인 유형을 도출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지금 오른쪽 서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보듯이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면적이 180평 정도의 저층 평균 대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을 200평으로 일단 선정을 하여서 소형 공동주택의 프로토타입의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층수는 5층, 지상 2층 필로티 주차장을 하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 건폐율 550%, 연면적은 200%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세대 면적은 전용 면적 30회배를 기준으로 했는데 30회배는 1인당 주거 면적으로 평균 주거 면적으로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나온 수치고요. 그리고 30회배는 주차 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30회배 이하면은 0.5대당 한 대입니다. 한 세대당 0.5대여서 보편적으로 30회배의 전용 주거 면적을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지 유형에 따라서는 정방형 그리고 장방형, 자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대지 유형에 따라서 접근 동선과 단위 세대 그리고 주차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방형의 정방형 형식은 1층 홀을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의 여유 공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면 출입이 가능하여서 휠체어 사용자가 너무 많은 행동 회전과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 사이에 비교적 세단한 전면폭을 구성하였고요. 보행과 차량 동선은 적절한 분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방형, 장방형은 옆으로 긴 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차를 다 배치하고 왼쪽은 보행자 전용 공간을 두어서 주거 약자가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는 구급차가 대기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형입니다. 자유형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땅의 형태고 또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형인데 대지에 따라서 면적 확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요철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요철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
그 간단한 전자기구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주거약자를 위한 거실 공간으로도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형별로 정방형, 장방형, 자유형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했는데요. 좀 결론입니다. 소형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최소 설계 기준 정립과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휠체어 사용자 중심으로 했는데 그 범위와 기준을 더 넓혀서 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설계 기준을 활용하여서 거주 환경 개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연구는 뒷받침되어야 이런 연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